황혼 재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빚 5억. 챕터 1. 늦게 찾아온 인연. 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의 오후였다. 김정희는 구청 문화센터 복도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등은 꼿꼿했고 은빛으로 물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수채화 재료가 담긴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새 4년이 지났고 막내 아들이 어머니, 무기력하게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라며 억지로 등록시켜준 문화센터였다. 정희는 처음엔 내키지 않았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싶었다. 그러나 막상 나와보니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집 안가득 깔려있는 고요함과 마주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수채화 교실은 이미 서너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희가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을 풀고 있는데 뒤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이 자리 비어 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훤칠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이르는 넘어 보였지만 자세가 반듯했고 회색 체크 남방이 단정하게 차려입혀져 있었다. 눈매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네, 비었어요. 앉으세요. 그가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오늘이 두 번째인데 지난주엔 혼자 앉아서 강사 선생님이 오시기만 기다렸거든요. 정희는 가벼운 웃음으로 답했다. 저도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김정희입니다. 짧은 인사였다. 그게 전부였다. 그날 강의는 밑그림 연습으로 끝났고 두 사람은 크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문득 생각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의 이름을 외웠다는 것을. 이성호. 소리내어 발음해보니 이상하게 입에 잘 붙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이성호는 정희 옆자리에 앉았다. 딱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 자리가 그의 것이었다는 듯이.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고향이 어디냐, 자식은 몇이냐, 요즘 무엇을 먹고 사냐.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다. 성호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정희가 말을 하는 동안 그는 끼어들지 않았고 끝나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남편과 살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았다. 여름이 오기 전 두 사람은 강의가 끝난 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성우가 먼저 제안했다. 강의 끝나고 매번 혼자 가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 커피 한잔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희는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가벼운 기색이 없었다. 그냥 솔직한 외로움이 있었다. 정희도 알고 있었다. 그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그러죠. 카페에서의 시간은 조용했다. 성호는 주로 듣는 편이었고 가끔 자신의 이야기도 했다. 아내를 일찍 여의었고 사업을 하다가 접었으며 지금은 아들 하나만 있는데 바빠서 자주 연락이 없다고.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남편이 폐암으로 떠났고 딸 둘 아들 하나는 각각 서울과 인천에 있으며 혼자 살기에는 집이 좀 넓다고. 넓은 집에 혼자 살면 밤이 무섭지 않으세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무섭다기보다는 조용한 게 너무 또렷하게 들려서요.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그게 다 들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성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 짧은 공감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가을이 왔다. 문화센터 수업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끝나지 않았다. 공원을 걷고 가까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말에는 버스를 타고 근교 나들이를 다녔다.
성호는 항상 정희보다 한 발 앞서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손을 내밀었다. 계단 있어요. 잡으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러워졌다. 그 손이 따뜻했다. 11월 어느 날 성호가 말했다. 정희 씨, 나는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거창한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저녁에 같은 이불 덮고 자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서.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내 자식들이 반대할 거예요. 압니다. 나도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정희 씨,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맞는지 틀린지 생각하다가 다 가버릴 것 같아서요. 정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다. 딸들에게 전화를 걸면 반대할 것이 뻔했다. 아들은 어머니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라고 할 것 같았지만 그것도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정희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 나한테 잘해줬다. 외롭게 혼자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행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리고 며칠 후 정희는 성호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다. 그러죠. 챕터 2. 행복한 두 번째 신혼. 혼인 신고를 하던 날 정희의 큰딸 수연이 울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급해요? 이 사람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수연아, 엄마가 이 나이에 남자한테 뭘 바라겠냐.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걱정되는 마음은 알지만 이건 엄마 인생이야. 수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한번 마음을 정하면 돌리기 어렵다는 것도. 작은 혼인신고와 함께 두 사람의 생활이 시작됐다. 결혼식은 없었다. 가까운 지인 몇 명과 자식들이 모인 조촐한 저녁 식사가 전부였다. 성호의 아들 민주는 얼굴만 비쳤다가 금방 자리를 떴다. 어딘가 어색해 보였지만 정희는 그러려니 했다. 어른들끼리의 재혼을 반기는 자식이 어디 있겠냐 싶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로 좋았다. 성호는 손재주가 있었다. 고장난 수도꼭지를 직접 고쳤고 정희가 무거워서 못 올리던 창고 박스들을 정리해줬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정희가 내가 할게요라고 하면 나도 요리할 줄 알아요라고 웃으며 주걱을 넘기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서서 아침을 만들어 먹는 그 풍경이 정희는 좋았다. 봄에는 경주에 다녀왔다. 성호가 계획을 다 짰다. 기차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잡고 가볼 곳을 메모해서 프린트까지 해왔다. 정희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피식 웃었다. 요즘 세상에 프린트를 다 해요? 성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핸드폰으로 보면 눈이 침침해서요. 불국사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지나가던 관광객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어머,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정희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어울린다는 것, 한 쌍으로 불린다는 것. 여름에는 성호가 텃밭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자투리 공터가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작은 화분들을 늘어놓았다. 오이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었다. 그다지 잘 자라지는 않았지만 성호는 매일 물을 주고 사진을 찍었다. 이거 봐요, 오이가 자라고 있어요. 정희는 그 사진을 보며 웃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런 것으로 웃었던가. 자식들도 조금씩 풀어졌다. 추석 때 다 같이 모이니 성호가 적극적으로 챙겼다. 아들 며느리에게는 과일을 깎아주고 손자들에게는 용돈을 쥐어줬다. 큰딸 수연이 뒤늦게 정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성호 씨 좋은 분 같네요. 정희는 그 말이 가슴에 꽃처럼 피어났다.
밤이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성우는 뉴스를 좋아했고 정희는 드라마를 좋아했다. 채널 싸움을 하다가 결국 정희가 이기는 날이 많았다. 성우는 툴툴거리면서도 결국 같이 드라마를 봤다. 어느 날 정희가 보니 성우가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재미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성우가 뻘쭘하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냥 켜져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거짓말들이 정희는 좋았다. 그래서 그날의 전화가 더욱 낯설게 느껴졌다. 챕터 3. 낯선 전화. 10월의 어느 오후였다. 정희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성우 씨 댁이죠?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사무적인 어조였다. 네, 그런데요. 이성우 씨와 통화 가능할까요? 채무 관련해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정희는 순간 멈췄다. 빨래를 개던 손이 그대로 굳었다.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본인 아니시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성호 씨께 꼭 연락해달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정희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채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빚. 채무. 독촉. 성우는 저녁에 돌아왔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 친구 만나서 밥 먹었어요. 배부르니까 저녁은 간단하게 해요. 정희는 밥을 차리면서 조용히 말했다. 낮에 전화 왔었어요. 채무 관련이라고. 성우의 발걸음이 한 박자 늦춰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금방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 아, 그거요. 예전에 사업하다가 조금 남은 거예요. 금방 정리돼. 어느 정도나 돼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사업을 하면 빚이 생길 수 있는 법이고 성우가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결혼 전에 서로의 재정 상태를 속속들이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서로의 영역으로 남겨둔 부분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성우의 외출이 잦아졌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주 서너 번씩, 어떤 날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친구 만나요. 은행 좀 들러야 해요. 지인한테 볼 일이 있어서라고 했다. 말은 막히는 곳이 없었지만 어쩐지 눈이 마주치면 금방 시선을 피했다. 우편함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에는 별로 오지 않던 등기우편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다. 정희가 이거 뭐예요? 하고 건네면 성우는 내가 볼게요라며 가져갔다. 한 번은 성우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정희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남의 우편을 열어보는 것은 선이 넘는 일이었다. 그러나 봉투 겉면에 찍힌 발신인 이름이 눈에 걸렸다. 법무법인. 그 세 글자가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느 날 밤 성우가 먼저 잠든 뒤 정희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냉장고 소리가 들렸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예전에 혼자 살 때 무섭다고 했던 그 고요함이 다시 또렷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성우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희는 생각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챕터 4. 숨겨진 진실. 11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성우가 또 일찍 외출한 날이었다. 우편함에는 두 통의 등기우편이 꽂혀 있었다. 하나는 발신인이 영저축은행, 다른 하나는 법무법인이었다. 정희는 그것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서류는 대출 연체 독촉장이었다. 원금 1억 2천만 원에 연체 이자까지 합산된 금액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는 압류 예고 통지서였다. 채무자 이성호라는 이름 아래에 정희가 전혀 모르는 계좌번호와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희는 손이 떨렸다. 그날 성호가 미처 치우지 못하고 장롱 서랍 안쪽에 넣어둔 봉투들을 정희는 찾아냈다. 쪼그려 앉아 하나하나 꺼내서 펼쳐봤다. 영캐피탈, 금융, 개인 차용 증서. 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었고 최근 것도 있었다. 정희는 식탁에 서류들을 늘어놓고 금액을 하나하나 더해봤다.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5억 1천만 원. 그 숫자를 계산기 화면에서 보는 순간 정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서류 중 몇 장에는 주소란에 정희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공동 채무자 혹은 보증인으로 기입된 이름란이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성호의 배우자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다. 아직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 빈칸이 정희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정희는 그날 점심을 먹지 못했다. 저녁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냥 식탁에 앉아서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 성호가 돌아온 건 저녁 8시였다. 밥 안 차려요? 나 배고픈데. 정희는 일어나지 않았다.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뭐예요? 성호는 멈췄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이 서류 더미 위를 빠르게 훑었다. 정희 씨, 그건 내가 설명할게요. 설명해요.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그게 내가 사업하면서 조금 얽힌 게 있어서. 지금 정리 중이에요. 금방 해결돼. 5억이 금방 해결돼요? 성호는 말이 없었다. 정희는 서류를 집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전부예요? 아니면 더 있어요? 성호는 시선을 피하며 소파에 앉았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게 전부야. 정희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챕터 5. 무너지는 일상.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 정희는 작은 방에 이불을 가져가서 혼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숫자를 생각했다. 5억. 그 돈이 어디서 생겼고 어디로 갔는지. 성호의 말투, 표정, 지난 몇 달간의 외출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완성된 그림이 보기 싫었다. 며칠이 지났다. 성호는 조심스러웠다. 밥도 먼저 차리려 하고 말도 부드럽게 했다. 어느 날 정희가 마트에서 돌아오자 그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정희 씨, 내가 잘못했어.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당신한테 이런 걸 숨기고 결혼한 건 내 잘못이야. 그가 눈물을 닦았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이 사람이 미안해하고 있구나. 고쳐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이 나왔다. 근데 정희 씨, 지금 제일 급한 게 있어. 일단 제일 큰 거 하나만 막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거든. 당신 집을 담보로 좀 넣으면 2억 정도는 바로 나올 수 있거든. 그걸로 일단 급한 불 끄고 내가 빠르게 정리할게. 정희는 그 순간 성호의 눈물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았다. 담보요. 응. 집이 당신 명의잖아. 내가 갚을게. 진짜로. 이번 한 번만. 정희는 조용히 일어섰다. 들고 있던 마트 봉투를 내려놓고 성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이미 눈물이 마른 자리에 기대의 빛이 담겨 있었다. 내 집은 내 재산이에요. 알지. 근데 부부잖아. 같이 해결해야지. 부부라서 숨긴 거예요? 부부라서 담보 잡으라는 거예요? 성호는 표정이 굳어졌다.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 보였다. 그가 낮게 말했다. 정희 씨, 나 지금 진짜 급해.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 집 압류 들어와. 당신 집도 마찬가지야. 내 집에는 당신 빚이 없어요. 지금은 없지. 근데 혼인관계에서 생긴 채무는 배우자한테도 일부 책임이 갈 수 있어. 그 말에 정희는 멈췄다. 그것이 협박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다. 이 결혼이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이 어쩌면 계획 안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성우의 태도는 달라졌다. 다정함은 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정희가 말을 걸면 짧게 대꾸하거나 아예 무시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정희는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날도 있었다. 이게 아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가 아니다. 그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왔다. 챕터 6. 또 하나의 배신. 정희가 진실의 전모를 알게 된 건 성우의 전처 때문이었다. 어느 날 낮에 정희의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다. 어머님, 저는 이민준 어머니예요. 민준이 친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만나주실 수 있어요? 정희는 한참을 고민했다. 성우의 아들 민준의 친어머니, 즉 성우의 전처. 왜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성우의 전처는 60 초반으로 보였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고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정희는 숨을 참았다. 전처가 말했다. 성우와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처음에는 다정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빚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처음에는 조금이라고 했는데 들여다보니 수억이었다는 것.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집은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이혼을 했다는 것. 그 뒤에 성우 씨가 재혼 대상을 찾는다는 걸 민준이한테서 들었어요. 민준이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어머님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평수가 어떻다, 시세가 얼마다 하는 얘기를. 정희는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가 저한테 연락해서 이걸 알려야 하냐 말아야 하냐 물어봤어요. 저는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처럼 되시면 안 되니까. 전처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게 당시 관련 서류들이에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희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감사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정희는 잠시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버스가 지나갔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다. 정희는 봉투를 가방 안에 단단히 집어넣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갈 곳이 하나 생겼다. 챕터 7. 마지막 선택. 변호사 사무실은 아들 수환이 알아봐줬다. 정희가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자 아들은 한마디 없이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정희는 그 안에 무언가 눌린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았다. 어른인 척하는 아들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니 더 미안했다.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다. 차분하고 꼼꼼했다. 정희가 서류들을 내밀자 천천히 살펴봤다. 그리고 말했다.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현재 어머님 명의 자산, 즉 아파트와 예금 계좌에는 이성호 씨 채무로 인한 직접적인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담보 제공에 서명하지 않으셨고요. 다행이에요? 네. 만약 담보 설정에 응하셨다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을 겁니다. 현재는 어머님 재산을 지키는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재산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
혼인 무효 또는 이혼 절차, 채무 분리를 위한 법적 방어 방법. 정희는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말했다. 혼인 당시 상대방이 중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혼인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정희는 전처에게서 받은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다. 슬프지 않았다. 아니, 슬펐지만 그 슬픔이 행동을 막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렇게 큰 배신을 당했는데 무너지지 않는 자신이. 그 이유를 정희는 며칠 후에야 알았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온 4년 동안 키워온 근육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무엇이든 결정하고 혼자 해결해온 그 시간들이 정희를 아직 서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준비가 됐다는 확신이 선 날, 정희는 성우를 거실로 불렀다. 성우가 소파에 앉자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무슨 서류야? 이혼 협의서하고 재산관계 확인서예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다. 정희 씨, 지금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당신 빚을 갚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결혼도 여기까지입니다. 성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목소리를 높였다. 협박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부부잖아. 부부였죠. 당신이 처음부터 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전처가 뭔 소리를 한 거야? 그 여자 말을 믿어? 정희는 그를 바라봤다. 화가 나 있는 얼굴, 배신감을 가장한 얼굴.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진짜 미안함은 없었다. 서명하세요. 오랜 침묵이 흘렀다. 성우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챕터 8. 다시 찾은 내 인생. 성우가 짐을 싸서 나간 건 12월 초였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옷가지와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현관에서 한번 정희를 돌아봤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입을 열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잠깐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다. 냉장고 소리가 들렸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예전에 그 소리들이 무섭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지금도 그 소리들은 똑같이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조용함이 조용함 그대로 있었다. 적이 아니었다. 법적인 절차는 해가 바뀌고 봄이 오기 전에 마무리됐다. 재산은 지켰다. 채무 책임 분리도 확인됐다. 변호사는 잘 결정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수환이 찾아왔다. 밥을 먹으면서 수환은 몇 번이나 어머니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정희는 응, 괜찮아라고 했다. 수환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정희가 말했다. 수환아, 엄마가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가 결정하고 엄마가 정리한 거야. 그 차이가 있어. 수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눈가를 닦으며 밥을 먹었다. 봄이 됐다. 정희는 다시 문화센터에 나갔다. 수채화 강의가 아니었다. 게시판에서 발견한 공고 하나 때문이었다. 시니어 법률 상담 봉사자 모집. 법적 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법률 안내와 심리지지 역할이었다. 정희는 신청서를 냈다. 봉사 첫날, 그녀 앞에 7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았다. 눈이 불안해 보였다. 재혼을 한 뒤 배우자의 빚 문제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희는 천천히 말했다. 일단 숨부터 고르세요.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돼요. 그 말에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외로움 때문에 인생을 통째로 맡기지 마세요. 노후에 제일 중요한 재산은 통장 잔액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지키는 힘,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누가 줄 수 없어요. 스스로 쌓는 거예요.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물었다. 어떻게 그걸 쌓아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살다 보니까 혼자 결정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이번 달 뭐 배워볼지. 그 결정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결정도 할 수 있게 돼요. 상담이 끝나고 정희는 혼자 문화센터 복도를 걸어 나왔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했다. 정희는 잠깐 멈춰서서 그 빛을 바라봤다. 성우와 손잡고 걷던 기억이 스쳤다. 그 손이 따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 행복이 거짓이었다고 할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을 뿐. 정희는 가방을 고쳐 메고 걸어 나갔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걸음이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걸음에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나이에 가장 늦게 배운, 그러나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봄 햇살이 그녀의 등을 밀었다. 정희는 앞으로 걸어갔다.